제가 여기를 갔다 왔어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미국 서부에 있고 거기가 산호세, 로스앤젤레스 위조직이 시애틀이고 요렇게 서부에 하나 있는 데인데 실리콘밸리를 갈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업무차 갈 일이 있어서 백수가 무슨 업무냐고? 백수가 세상에서 제일 바쁩니다. 나 이분들 백수 모르네. 백수가 얼마나 시간이 없는지 아세요? 회사원들은 회사를 다니는 시간이 있고 나머지 시간들이 전부 비잖아요. 백수는 이 시간이 전부 다 안 빕니다. 그래서 백수가 정말 바빠요. 살다 보면은 백수는 항상 바쁘다. 샌프란시스코 하면 역시 이거죠. 실리콘밸리에 정말 이렇게 기업들이 쫙 있다길래 뭐 가서 탐방도 할 겸 이렇게 얻어갈 겸 해서 갔는데 전 솔직히 저기 갈 때만 해도 샌프란시스코가 엄청나게 큰 진짜 대도시인 줄 알았어요. 왜냐 이것 때문에 요 노래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아는 거는 딱 저 노래까지였거든요. 가기 전에 솔직히 어디 붙어 있는지도 헷갈렸는데 여기인지도 헷갈렸는데 저 노래 하나로 왠지 대도시일 것 같았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샌프란시스코 처음 갔을 때 전 이런 데인 줄 알았어요. 내리면 이런 데 와 최소한 이런 모습 요런 데인 줄 알았어요. 최소한 내리면은 샌프란시스코에 내리면 어떻게 돼 있냐? 제가 내리자마자 그 찍은 사진이 있는데 내리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만 보면 모르시겠죠? 전 처음에 이거 내가 잘못 내렸나 했습니다. 완전 시골인데 얼마나 시골이냐면은 느낌이 이래요. 전혀 대도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샌프란시스코가 도대체 제가 이런 데 걸어다니는 거야. 이렇게 걸으면서 아 내가 무슨 시골 마을에 온 건가 무슨 전원 마을에 온 건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사진 몇 개 더 보여드리면 거기서 가장 비싼 마을도 가봤거든요. 요 팔로알토라 그럽니다. 이렇게 생겼어.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가면은 여기 이렇게 차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가다 보면은 높은 건물도 하나도 없고 이게 뭐 무슨 우리로 치면은 내 고향 6시 뭐 이런 거 찍으러 온 느낌이었어요. 거기서 실리콘밸리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모여있으니까 뭐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뭐 애플 이런 애들이 쫙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가면 그나마 건물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최첨단 그런 비즈니스 건물인 건 알겠는데 나머지가 산이야. 나무야 나무. 산이 아니라 나무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이렇게 캠퍼스야 캠퍼스.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물론 얘가 다운타운이 있어요. 제가 다운타운 사진도 찍어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좁아요. 서울을 생각하고 가면 안 돼요. 이게 저는 왜 엄청난 대도시라고 생각했냐면은 제 머릿속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이거였거든? 이거 뭔지 아시죠? 오라클 파크.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하면은 요런 야구장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있고요. 우리 베리 본즈형으로 유명하죠. 여기서 홈런 치면은 땅 치면은 공이 바다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가끔 월드 시리즈 보면은 여기 땅 떨어지면 여기서 보트 타고 홈런볼 주스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요. 또 그 바로 옆에 보면은 얼마 전에 체이스 센터라고 이분들이 홈 경기 그냥 옮겼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바로 옆에 있는데 체이스 센터를 이게 여기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지금 이게 샌프란시스코 뒤에 있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형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 49ers 미식축구 구단도 있잖아요. 거의 뭐 가치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미식축구 구단. 미국에서 유명한 스포츠 구단이 다 있어서 진짜 대소질 줄 알았는데 가서 검색해보고 놀랐던 게 샌프란시스코 인구가 100만이 안 돼요. 전 이거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88만이래 88만.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 비슷한 도시가 뭐 있나 했더니 청주입니다. 청주. 우리나라 청주하고 인구가 똑같더라. 이게 사실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샌프란시스코 요거거든요. 요게 청주예요. 근데 맞은편에 보면은 여기 버클리고요. 여기가 오클랜드고요. 여기가 또 무슨 도시들이 샌안토니오뿐만 아니라 도시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은 인구가 꽤 되긴 하는데 뭐 캘리포니아 주로 따지면 더 인구가 크기도 하고 샌프란시스코만 따지면 인구가 청주입니다. 청주. 상당히 작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중요한 게 돈 많은 사람들 사는 곳에 가면 느낌이 딱 이래요. 아, 돈만 있으면은 살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1년 정도 살면 심심할 것 같기도 하고 딱 요렇습니다. 부자 동네에 가면은. 자,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호세로 내려오다 보면은 중간에 팔로알토라고 있는데 얘네가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도시예요. 소득이 엄청나게 많은 곳인데 보면은 연봉 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억이죠. 연봉 5억을 받는 사람들이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이고요. 팔로알토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의 주택가격의 평균값이 2017년에 이미 36억입니다. 평균이 지금 2020년이잖아요. 3년 전에 평균 주택가격이 36억이에요. 와,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시가격의 110% 이거 좀 더 비싸게 팔린다는 거니까 거의 평균 가격이 40억이에요. 40억. 집값이 아까 저기 이런 데 살려면은 크지도 않아요. 이거 요만한 게 뭐 한 30억 40억씩 하는 거예요.
요런 집들이에요. 요런 집들이 가격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고 주택의 여기 전체 팔로알토란테 빼고 전체를 다 해도 이미 2018년에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 3억을 이미 넘겼죠. 평균 가격이 이미 넘긴 데다가 가장 돈도 많고 집값도 가장 비싸고 당연히 그렇게 된 이유는 여기에 실리콘밸리가 들어오면서 IT 기업들이 돈을 워낙에 많이 주니까 저희가 엄청 부유한 동네가 됐는데 참고로 우리도 얼마 전에 해냈습니다. 자, 우리도 얼마 전에 2019년 8월 27일 날 서울 강남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 제 돈으로 100만 달러 조금 안 되죠. 돌파했으니까 우리 강남으로 치면은 샌프란시스코 전체하고 보면은 삐까삐까하다. 역시 킹남권이죠. 근데 쟤네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평균 국민소득이 한 2배 정도 되죠. 그걸 감안해야 되고 또 제가 이걸 이번 자료를 검색하면서 정말 또 가슴 아프게 봤던 게 믿기지 않는 숫자를 또 봤는데 이게 식빵에서 나온 서울 아파트 상위 10%의 평균 매매 가격이에요. 아, 21억. 21억은 뭐 그렇다고 치고 제가 여기서 놀랬던 거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집이 있었던 게 2010년이었어요. 집을 팔았던 게 여기거든요. 이 차트가 양심이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차트가 이렇게 양심이 없냐, 진짜. 제가 이때 이거 방 강제적으로 사고 방 강제적으로 팔았는데, 와, 진짜 양심이 없죠. 와,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승질이 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가끔. 내가 이거 진짜 팔고 싶어 판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너무하지 않았냐? 집을 몇 년을 들고 있었어? 1년, 2년, 3년, 4년, 5년, 거의 6년을 들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양심이 없어. 하여튼 세상은 양심이 없다.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세상은 양심이 없다. 아, 너무하잖아,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거만 제가 여기에 들고 있었어도 이렇게 방송을 열심히 안 해도 됐을 텐데 참 안타까운 느낌이야. 이게 더블이 올랐어, 여기서 여기가. 1일에서 2일이잖아요. 4년 만에 하나, 둘, 셋, 넷. 뭐 상위 10%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지금 보면서도 신기해. 이게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될 수 있냐? 하여튼 뭐 이거 딴 얘기고 샌프란시스코로 얘기를 돌아가 보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동네가 에서튼이라는 데인데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샌프란시스코고요. 요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실리콘밸리입니다. 요쪽이 실리콘밸리예요. 보통 실리콘밸리가 하고 여기가 산호세라 그러는데 여기 라인들이 이제 보통 집들이 비싸고 우리가 옛날에 무슨 사건으로 유명했던 스탠포드 대학이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 딱 차지하고 있고 도로가 딱 통과하죠. 그리고 제일 비싼 데가 요 스탠포드 대학교 부근이에요. 이게 뭐 팔로알토, 뭐 마운틴뷰 이런데 여기가 이제 집값이 비싸요. 대체적인 모습인데 자, 그걸 떠나서 하여튼 제가 간 데를 오늘 기념품을 사왔던 구글을 가보면 제가 구글 캠퍼스에 가봤거든요. 실리콘밸리에 한동안 돌아다녔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유원지처럼 생겼어. 대학 캠퍼스처럼 요렇게 생기고 사람들 나와서 점심 먹고 하는데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백인이나 흑인이 많이 없어요.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여기 돌아다니는데 특히 구글 캠퍼스 안에 이 구글 단지 안을 돌아다니는데 백인하고 흑인 비율이 엄청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여기는 히스패닉, 아시아, 백인 뭐 요렇게 정도가 섞여 있는 것 같아. 느낌이 딱 동양인이 엄청 많아요. 동양인. 여기를 돌아다니는데 너무 자연스러웠어. 이 다운타운이나 쟤네 팔로알토 같은 부유한 곳 말고 구글 캠퍼스 안에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동양인이 걸어다녀도 쟤는 그냥 직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구글러가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 또 동양인이 워낙 많으니까 당연히 영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건 알아듣는데 여기서 한 명 인터뷰할 일이 있었어요. 인터뷰 되게 싫어합니다. 어떤 흑인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를 이제 구글러였어요. 전직 구글러여서 뭐 어떻게 됐냐고 앉아서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는데 와 하나도 안 들려. 진짜. 이게 동양계 이 미국인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야, 그러면 적당히는 들려요. 적당히는 최소한 얘가 뭔 소리를 하는지 들리는데 그 흑인 아저씨는 무조건 상대가 영어를 잘할 거로 생각되니까 정말 자비 없이 영어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랩 하나 했어요. 랩 하나. 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와,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는지 한 단어가 안 들려. 단어가 아이도 안 들려. 아이도 이 사람이 주어를 아이로 시작했는지 이수로 시작했는지가 안 들려. 뭐 그래도 웃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어는 주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게다가 목소리가 이렇게 먹더라고요. 안으로. 우리 잠깐 느낀 거는 저 형은 한국말로 해도 내가 못 알아듣겠다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한국말로 해도 야 이게 뭐 쇼미더머니도 아니고 말을 하는데 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와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자괴감을. 제가 참고로 교수님하고 다녔거든요. 교수님은 미국에서 오래 사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은 계속 그 우리 인터뷰하는 흑인 아저씨하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난 옆에서 이제 저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영어를 할 거로 생각을 해요. 동양인이 워낙 많으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게다가 뭐 이렇게 구글 티 입고 다니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글러라고 뭐 안드로이드 마크 있는 옷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조용히 뭐 이렇게 땡큐 하고
여기서 자율주행한다는 그 홍콩 아저씨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 아저씨가 스탠포드대 교수님이었어요. 스탠포드대 교수님이니까 영어를 엄청 잘하잖아요. 그 아저씨 영어는 같은 동양인끼리는 잘은 못 알아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었어. 야 근데 자 오리지널 아메리칸들이 얘기하는 건 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자 하여튼 구글에 이렇게 있는 형들이 제가 물어봤더니 평균 월급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여기가 다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형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냐면 집값이 너무 비싸. 이 사람들이 보통 여기는 미국은 평균 GDP가 우리나라 2배 정도 되니까 뭐 급여가 아마 2만 불 3만 불은 하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2억 3억을 받을 텐데 문제는 아까도 봤듯이 여기가 미국에서 집값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구글 캠퍼스 돌아다니면은 주차장에 이런 게 그렇게 많아요. 이런 게 저게 뭐냐고 처음에는 저게 뭔가 컨테이너 박스네 했더니 여기 집이야. 구글러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자고 있어. 이렇게. 그 돈 많이 번다는 사람들이 왜 저기 있대? 집값이 너무 비싸대. 월세가 미쳤어요. 제가 들었는데 월세가 한 3,000불에서 5,000불 한대. 3,000불이면 정말 극빈 가정이고요. 한 4,000불, 5,000불 정도 한다니까 뭐 한 달에 월세가 우리가 돈으로 500만원, 뭐 600만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월세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 연봉을 뭐 2만 불, 3만 불 받아도 여기서 살고 있어, 여기서. 야, 그 프라우드 가득한 그 구글러들이 아침에 보면은 수염 그득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십니다. 저 사람들 샤워는 어디서 해요? 물어봤더니 구글 캠퍼스 안에 샤워실도 있고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씻고 자고 삼시세끼 거기서 먹고 여기서 잔대. 와. 야, 그럼 이거 뭐 생활의 질이 생활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은 많이 버니까 여기서 월세를 아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 집은 저기 뭐 시카고라든지 다른 지역 자기 출신 그쪽에 자기 집을 사놓고 여기는 집이 너무 비싸니까 월세로 있대요. 와, 이게 그렇게 많았어. 저걸 해주는 컨테이너를 끌어다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또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높은 데가 없어요. 뭐 다운타운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막 10층짜리 20층짜리 이런 아파트가 없어요. 대부분 2층 3층이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자고 돈은 구글에서 벌어. 아, 그거 보고 참 세상 어디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 이게 워낙 심하니까 실리콘밸리에는 가끔 뉴스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실리콘밸리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 애플이 집을 짓기 시작했다. 뭐 어디가 집을 짓기 시작했다. 뭐 투자를 한다. 왜냐면은 여기 구글도 있죠. 구글과 페이스북도 1조 원을 투자해서 주택을 짓는다. 왜냐면 자기 직원들이 못 사는 거야. 또 너무 멀리 살 순 없잖아요. 강 건너 저 뭐 10km, 20, 30km 떨어진 데서부터 출퇴근하기는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얘들이 집을 짓고 있고 또 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가서 거기 있는 할머니하고 얘기할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너무 슬퍼하는 거야. 샌프란시스코 엄청 날씨도 좋고 전원생활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할머니 여기 너무 좋죠 했더니 너무 슬프대. 그래서 뭐가 슬퍼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가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연세가 비슷하셔서 자기 자식들은 샌프란시스코에 살 수가 없대요. 자기는 집이 있어서 샌프란시스코에 지금도 살고 있는데 자기 자식들이 분가를 하려고 보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샌프란시스코 쫓겨나서 다 멀리 살게 돼서 너무 슬프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이게 우리나라 강남하고 뭐 왠지 듣던 얘기가 굉장히 그 비슷한 얘기도 역시 바다 건너도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 샌프란시스코가 그 불의 고리 알죠? 지진 많이 일어나는 태평양 요 불의 고리 거기 딱 위에 있대요. 그래서 지진이 그렇게 많이 난다 그래서 높은 건물은 뭐 별로 안 좋다 그러는데 뭐 이런 거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다운타운인데 다운타운에 뭐 이런 기차 같은 거 쭉 다니고 뭐 타고 올라가고 가끔 누가 막 영화 보면 뛰어가서 여기다 잽싸게 올라가서 타고 한 손으로 매달리고 그럼 이게 막 과속을 하다가 넘어질 듯 말 듯 하면서 나쁜 놈이 총 다다다다 쏘지만 뭐 끝까지 가는 뭐 그런 영화에서 그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있어요. 이런 거 실제로 있긴 한데 그냥 관광객들이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샌프란시스코에 유명한 거 조금만 더 드리면 이게 또 그렇게 유명합니다. 여기가 뭐 자유를 되게 중요시한다. 사람들의 개성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뭐 소위 뭐 게이나 레즈비언 뭐라 그러냐 그거. 성적 자유를 추구하는 분들도 많고 참고로 트럼프 같은 형들 지지를 절대 안 합니다. 여기는. 동양인들도 많고 굉장히 자유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권위 있는 사람들을 지지를 별로 안 한다 그래요. 그리고 노숙자도 워낙 많고 그래서 트럼프 표가 제일 안 나온다라고 굉장히 자부심 있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 현지인께서. 거기 사는 분이 막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성소수자도 굉장히 환영하고 차별 같은 거 없고 심지어 제가 커피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커피 가게 벽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We filter coffee but people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필터 커피를 필터 뭐야 그거 필터 뭐라 그러냐 커피를 정제? 근데 커피는 필터하는데 not people people은 정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별을 안 한다는 거지. 그게 커피 가게 옆에 붙어 있어. 그게 커피는 거르는데 사람은 안 걸린다. 이게 커피 가게 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게 왜 붙어 있나 했더니 샌프란시스코는 저런 거를 하는 거를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는데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고 노숙자도 굉장히 많다라고 굉장히 이 프라우드가 넘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표가 엄청나게 안 나온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하고 엄청 싸우는 곳인데
또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기억날 게 이거잖아요. 골든게이트 브리지, 금문교. 여기 금문교가 있는데 요 금문교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은 이쪽이 태평양이에요. 저쪽으로 쭉 가면은 한중일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한 4,000km 가면은 서울이 나오는 것인데, 여기가 금문교예요. 여기가 베이고 만이고. 그래서 금문교가 바다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요로 건너가면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휴양으로 많이 간다 그러는 지역이 나오는데, 소살리토입니다. 여기가 소살리토예요. 뭐 예쁘긴 한데 우리가 치면은 항구 도시 그런 느낌인데, 제가 참고로 금문교 위에 올라가 봤거든요. 금문교가 현수교잖아요. 올라가게 해줘요. 걸어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조깅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흔들려, 얘들아. 와, 깜짝 놀랐어. 이게 한 90년 정도 된 다리거든요. 근데 올라갔는데 차가 지나가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요 굵은 요 뭐라 그래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요게 한 1m 정도 돼요, 두께가. 저 철사가, 요 철사가 묶여있는 데가 요 끝이 있는데, 철사 묶여있는데 끝을 보니까 녹슬었어. 개인적으로 고소공포증이 약간 있는데, 이게 높이가 엄청 높아요. 한 100m는 돼 보이더라고. 일로 배가 지나가니까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 위에 있는 데서 높이가 엄청 높은데 아무리 봐도 녹슬었는데? 녹슬었고 이게 흔들흔들해. 흔들흔들. 물론 흔들려야 뭐 안전하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녹슨 걸 보고 저랑 같이 갔던 형하고 두 손 꼭 잡고 잠깐 떨었어요. 아, 이게 100년 동안 서 있긴 하지만 내가 오는 그 순간에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이런 것 때문에 멀리는 못 갔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원래 여기 금문교 그러면은 이제 태평양이기 때문에 바람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구름이 많이 끼는 걸로 유명한데, 전 신기한 장면은 이거를 하나 봤습니다. 저 금문교로 가다 보면은 왼쪽이 바다고 이 차도거든요. 저 창 쪽이 바다예요. 이쪽이 바다인데 여기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바람이 불다가 산을 이렇게 넘어오는 장면인데, 산을 넘어오면서 이게 안개예요, 안개. 근데 무슨 파도가 산을 넘어오는 것처럼 이 산이 하얀 산이 되더라고요. 안개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놓고 파도가 넘어오는 것처럼 안개가 넘어오는 장면이 우리나라에서 못 본 것 같은 게 산이에요, 산. 산 저쪽은 태평양이고. 이런 신기한 장면이 좀, 이게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찍은 거. 좀 있긴 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잡다한 얘기고.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꼭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여기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넘어가면 여기가 소살리토인데요. 소살리토라는 데가 유명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보면 대충. 바다 옆에 마을인데, 뭐 아름다운 바다와 뭐 아름다운 커피숍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정답이죠. 아름다운 바다와 아름다운 커피숍만 있습니다. 커피 파는 데는 많아요. 여기다 커피 팔고 여기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거예요. 풍경 좋아하는 사람들, 약간 이탈리아나 뭐 그리스식 풍경, 이렇게 해안가에 요런 집 많은 풍경 좋아하는 분들이 가면은 아름다운 곳인데, 뭐 타구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가면은 굉장히 심심한, 자연환경은 좀 멋지긴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걸 몇 개 또 말씀드리면은, 요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여기가 지금 소살리토인데, 여기에 가운데 있는 요 빨간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바다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거죠,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카트라즈. 죄수들이 한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못 나온다라고 하고 이거 찍은 거. 이 형들이 저기 들어가서 이거 찍었죠. 케이지 형이 뭐 이런 거 구해내서 인류가 아니지, 샌프란시스코를 구하게 되는 교도소가 가운데 있어요. 관광객들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저는 뭐 저거 보러 간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소살리토에서 조금 더 위로 가면은 이거 있습니다. 이거 찍은 데 있어요. 이거 우리가 많이 보는 배경화면이 저기 있고요. 물론 지금은 가면은 이렇게 코도바치라고 합니다. 전 가보진 않았지만 비슷한데 가면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저기 왜 갔었냐? 사실은 이것 때문에 갔어요. 실리콘밸리에 생기게 된 계기가 이분입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가는 데는 윌리엄 쇼클리라고 있어요. 이과 분들은 다 아시죠? 저는 문송하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봤고 뭐 하시는 분인지 몰랐는데, 이거 만든 분이에요. 트랜지스터 개발한 분이에요. 노벨상 받은 분이죠. 요 트랜지스터라고 사실상 지금 뭐 반도체로 우리가 직접 회로라고 부르는, 회로라고 불리는 어떤 근원을 개발한 분이죠. 그래서 요 분이 벨 연구소에 있다가, 샌프란시스코가 그때는 뭐 농촌 비슷한 데였으니까 실리콘밸리가 땅값이 싸서 거기다가 기업을 만들려고 옵니다. 기업을 만드는데 문제는 트랜지스터가 뭐 하는 건지는 다 아시죠? 저 산발이. 한마디로 이쪽으로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하는 뭐 이런 걸 대충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면은 문송하기도 하고 한 30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거를 증폭시키거나 껐다 켰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스위칭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드는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은 옛날엔 이런 걸로 했잖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진공관, 진짜 유리로 되는 진공관으로 했는데 이거를 요런 납작한 걸로 바꿨으니까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었죠. 자, 근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이 아저씨가 문제는 성격이, 역시 천재라 그런지 성격이 좀 거시기했다 그럽니다. 성격이 거시기해서 실리콘밸리에 가서 자기 기업을 만든 다음에 자기 제자들을 막 데려와요. 그래서 그 기업을 만드는데, 문제는 성격이 좀 거시기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전부 다 뛰쳐나옵니다.
쇼클리의 명성을 이용해서 돈을 갖고 어떤 기업을 만드는데 이 졸업생들이 8명의 연구원이 들어왔다가 선생님이 너무 거시기하게 구니까 개떡같이 구니까 뛰어나와요. 8인의 배신자라고 불리는데 요 8명이 배신을 하고 뛰어나와서 처음 만든 게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걸 만들어요.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물론 처음 들었겠죠. 이거 유명한데요. 되게 유명한데 지금도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데 저기서 끝났냐? 아니죠. 저기서 또 서로서로 의견이 갈리면서 서로서로 뛰어나오면서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전부 다 반도체 회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텔입니다. 그러니까 저 8명이 뛰어나와서 막 이것저것 만들고 또 사람들하고 손잡고 또 여기서 이것저것 만들고 해서 65개의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고 65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 대표가 인텔이. 그 페어차일드와 인텔이 탄생을 한 거죠. 이 선생님들입니다. 그때 뛰어나왔던 이 선생님들입니다. 이 참지 못한 대학원생들이죠. 아마 사진은 나중에 찍었나봐요. 그 비주얼은 대학원생형들이 아니지만 하여튼 그때 처음에 뛰어나왔을 때는 좀 어렸던 때고 뛰어나와서 이걸 만든 다음에 여기서 사실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는 미국 반도체 회사들 뭐 이런 데들의 원형이 시작되죠. 인텔, AMD, 우리나라에도 있는 온세미컨덕터, ON사가 샀죠.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 있는 데를 샀는데 이런 데들의 원형이 됩니다. 고든무원 이분이죠. 인텔의 창립자. 대표적인 선생님 마음에 안 들다고 뛰어나온 요 무어라는 이름이 어디서 눈에 익으셨을 텐데 무어의 법칙이라고 왜 반도체가 뭐 1년인가 만에 집적도가 2배씩 는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나라 황의 법칙, 황 사장님의 법칙, 외국에서는 무어의 법칙을 만든 아저씨가 이제 이 아저씨인데 저렇게 해서 실리콘밸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저기에 명예의 전당이라고 반도체 뮤지엄이 있어요. 반도체하고 컴퓨터의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이걸 엄청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저 실리콘밸리가 저렇게 확장을 할 때 벨연구소에 한국인 강대원 박사라님이 계셨다. 이 얘기를 교수님이 계속 하시면서 이 강대원 박사님 관련된 어떤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그러거든요. 여기 미국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올렸기 때문에 이 명예의 전당에서 이름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뵀는데 이렇다고 합니다. 이거는 교수님 피셜이니까 거의 확실할 거예요. 노벨상 수상이 거의 확정적이었던 한국인 과학자.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가 이제 이휘소 박사, 유명하시죠. 이휘소 박사님이고, 이건 유명한 거고, 뭐 핵무기 이쪽 때문에 유명한 거고, 대한민국 태생으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과학자를 꼽으라면은 강대원 박사님일 것이다. 이 얘기를 실제로 교수님도 했어요. 서울대 교수님이셨는데, 현재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디지털 회로의 기본이 되는 소자를 개발한 사람. 와. 30살이 되기 전에 인류 역사를 바꾼 발명을 했다. 그래서 이분의 그걸 찾기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 뭐 가서 보지는 못했고 저도 이건 처음 알았어요. 자, 그럼 거기를 얘기를 잠깐 더 드리면은 가보면은 옛날에 컴퓨터가 저 반도체가 막 개발되고 인텔이 막 떴을 때는 사실은 컴퓨터가 최강자가 IBM이었잖아요. 형님들의 집에 있었던 IBM PC. 다 아시지만 반도체가 되면서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 시대가 열리면서 IBM에 도전하는 자가 등장을 해요. 누굴까? 저때 당시 IBM은 정말 절대적으로 큰 회사였는데 1976년 그쵸? 애플이 등장을 해요. 야, 컴퓨터가 그때까지는 기업한테만 만드는 거였는데 기업 거였는데 퍼스널, 개인 컴퓨터 시장이 열릴 수 있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고 세기의 천재라고 불리는 잡스 형이 요런 그 뽀송뽀송한 얼굴로 애플을 창업해요. 워즈니악 아저씨를 데리고 워즈니악이죠. IBM이 PC를 막 만들기 시작하던 시절에 참고로 이 아저씨들이 만들었다는 요 차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름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이 잡스의 집이었고 요 창고, 가라지라고 부르죠. 게러지에서 여기서 애플을 창업했다 그랬죠. 참고로 가봤어요. 관광 루트죠. 그래서 가봤는데 이게 지금 사유지예요. 사유지. 그래서 뭐 들어가도 되나요? 그랬더니 이 선을 넘으면은 사유지여서 폴리스가 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만 그 바깥에서만 또 너무 오래 서 있으면은 그 폴리스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시끄럽게 떠들지도 못하고 멀리서 눈팅했습니다. 멀리 눈팅했는데 이런 집들이 양옆으로 쫙 있어요. 쫙. 진짜 시골이야. 시골. 이런 집들이 그냥 놔둔 집들이 옆에 쫙 있고 요 건너편 집에 사는 한 80 몇 세 되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후 3시인데 이렇게 전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여기 스티브 잡스 형 살던데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 잡스가 어렸을 때 자기가 보셨대. 그러면서 반말을 영어는 무조건 반말이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친구였냐고. 친구가 아니라 그 어린애였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연세가 거의 90이시구나라는 거를 그때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그 뭐 꼬마애가 뭐 이러시면서 하시길래 그쵸. 꼬마일 수도 있죠. 자기는 평생 여기서만 살았대요. 80년인가를 뭐 살았대. 70년인가 살았대나.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잡스가 코 흘리며 다닐 때부터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나무를 자르시면서. 이걸 애플이 안 샀답니다. 지금 개인 사유지가 돼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애플이 탄생을 하죠. 애플이 탄생을 하면서 이런 거 여러분들 형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애플2라든지 애플2죠. 저희 옛날에 이모분 집에도 있었는데 맥킨토시 이런 걸로 애플이 히트를 쳐요. 히트를 치고 결국에 그때 당시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떤 컴퓨터의 양상이 벌어졌냐면은 IBM 대 애플의 경쟁이 시작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 경쟁을 깨게 된 이분이 등장을 하죠. 지금도 이렇게 금발에 그 초롱초롱
렁렁한 눈빛을 가진 우리 게이치 형님이 이때 등장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IBM이 OS를 외주를 줍니다. 누구한테? 마소한테 주죠. 그리고 IBM이 칩을 외주를 줍니다. 누구한테? 인텔한테 줘요. IBM이 착각을 했죠. 뭘 착각을 했어요? 컴퓨터는 내가 만드니까 이 컴퓨터 자체는 IBM을 달고 나오니까 안에 있는 거는 좀 바깥에 외주를 아웃소싱을 해도 비용도 아끼고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완전 착각이었죠. 자동차는 그렇잖아. 자동차는 보면은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 달고 나오면 안에 있는 부품이 사실 어느 나라 건지는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잖아요. 제조업체 마인드죠. IBM도 어차피 컴퓨터는 내 건데 안에 뭘 아웃소싱해도 똑같지 않을까 하고 아웃소싱을 줘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겠죠. 제조업체 마인드로 컴퓨터에 접근을 했다가 사실은 OS를 점령하고 칩을 인텔이 점령하면서 이게 날아가죠. 저 유명한 사건, 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OS를 아웃소싱, IBM이 넘기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IBM한테 줬던 게 뭐예요? 그 유명한 도스죠. 저 어렸을 때 많이 쓰던 거. 이게 도스가 돼요. IBM이 자기네들이 이거를 산 게 아니라 그냥 이용을 했기 때문에 MS-DOS가 다른 유사 컴퓨터들에도 전부 다 들어가면서 세계 컴퓨터 OS 시장을 휩쓸게 되고 결정적으로 조금 있다가 이게 등장.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전 세계 컴퓨터 OS를 90% 넘게 점유하게 되죠. 사실상 혁명적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우리가 명령어를 안 넣고 누르기만 해도 되는 시대를 엽니다. 이게 애플에 엄청난 영향을 줬죠. 나중에 아이폰에 엄청난 영향을 줬는데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오라클의 창업자 레리 앨리슨 유명한 형이죠. IBM의 100조짜리 실수다. OS의 주도권을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넘긴 게 IBM의 100조짜리 실수. 90년대 IBM의 최대 실수. 저것 때문에 IBM이 날아가죠. IBM과 애플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OS 그때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했는데 몰랐죠. 제조업에서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아니 뭐 에어컨 안에 부품이 뭐가 들어가냐가 뭐가 중요하겠어. 에어컨은 내 건데 그런 생각을 했어.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자동차 안에 뭐 와이퍼가 어디가 쓰는지 뭐 엔진 정도 그래 엔진도 사실은 좀 보긴 하지만 부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업체 건가 중요한데 이건 아니었어요. 얘네 둘이 이렇게 되고 이게 위로 올라가요. 마이크로소프트 시대가 열리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게이츠 형은 아직도 저 때부터 거의 몇 년이니 지금? 한 40년 30-40년 동안 아직도 세계 최고 부자로 돈을 그렇게 많이 기부하고도 아직도 최대의 부자고 저 결과 이게 된 거죠. 윈도우와 인텔의 시대 컴퓨터는 IBM이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윈텔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애플로 조금 고개를 넘겨보면은 애플은 뭐하고 있었냐? 뭘 뭐하고 있어요. 저게 잘 안되니까 컴퓨터가 유사업체들이 많이 대일 뭐 이런 데가 생겨서 가격 경쟁이 붙으니까 애플은 고가 정책이었거든요. 매킨토시 같은 고가 정책이었는데 잘 안 팔리니까 쫓아냅니다. 유명하죠. 잡스를 1985년에 쫓아내요. 쫓아냈다가 애플이 그때 문 닫을 뻔합니다. 실제로 문을 닫을 줄 알았는데 문을 닫지도 않고 조금 있다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하면서 다시 애플이 픽사하고 넥스트라고 있던 이 젊은 잡지형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오른손을 이렇게 높이 뻗으면서 이것이 미래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아이폰이라고 부른다라는 그 돌아온 일성을 하면서 2001년 아이팟, 2007년 아이폰, 2010년 아이패드를 미친 게 아닌가 싶은데 아이패드를 만드는데 이거를 쭉쭉쭉 발표하면서 지금의 애플이 되는데 이 애플이 스티브 잡스 입장에서 보면은 잘 생각해보면은 IBM이 MS한테 결정적으로 날아가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무시했던 거죠. 하드웨어만 내 거면 되지 소프트웨어는 별로 아니라고 무시했다가 IBM이 날아갔거든요. 그걸 보고 깨닫습니다. 뭘 깨달을까요? 여기에 가는 OS는 절대 뺏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뭘로 가요? 이거에 그렇게 목을 걸죠. 이거를 가면은 사실은 요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안드로이드를 쓸 법도 한데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iOS를 엄청나게 물죠. 애플의 OS를. 이거를 뺏기면 안 된다는 거를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IBM의 시대로 봐서.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의 OS를 점령하고 있었어. 그럼 저렇게 스마트폰의 시대가 오면 올라탔으면 됐는데 문제는 2008년도, 2010년도 갈 때 스티브 발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완전히 오판했죠. 아이폰은 키보드도 없고 이거 비싸기만 하고 쓸모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컴퓨터 OS에 집중을 해야 된다. 터치스크린 야 그거 사람들이 불편해해. 생각을 해봐. 이메일 같은 걸 쓰는데 터치스크린을 너무 이걸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그냥 누르는 게 낫지. 이거 언제 터치스크린으로 글을 쓰고 있냐. 이런 거는 굉장히 불편해. 선호되는 거는 키보드야. 이런 거를 중요시하면서 핸드폰 시장에 OS의 어떤 변화가 오는 시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나중에 하려고 그러죠. 나중에 2010년도 넘어가서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윈도우 폰을 개발하는데 택도 없었죠. 포기했어요. 2017년에 결국 날아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1980년도 90년도의 최고의 성공은 컴퓨터에 OS를 가져왔던 거에 있고 최고의 실패는 컴퓨터 다음에 스마트폰의 OS를 놓친 데 있죠. 빌 게이츠가 윈도우폰의 전략, 윈도우폰이라 그러는데 결국에는 OS를 완전히 놓친 지금의 안드로이드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이거를 놓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가 2010년도 이후에 박살이 나요. 자 그러면은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
컴퓨터의 OS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해서 1990년대 최고의 기업이 됐는데 그 자리를 그쵸 얘가 이렇게 그때 당시엔 검색 엔진이었어요. 물론 잘 나가긴 하는데 단순한 검색 엔진이었죠. 우린 검색 포탈이야. 나머지 뭐 야후나 이런 데하고 싸우면서 이겨서 최강 검색 포탈이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를 삽니다. 구글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은 가장 많은 인형? 구조물이 유튜브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 협찬 아닙니다. 이거 협찬 아니죠.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제 돈 주고 산 거. 구글 캠퍼스로 관광객들이 하나씩 사길래 저도 교수님하고 그 커플티로 하나 맞춰 입었습니다. 구글 캠퍼스로 돌아다니면은 그렇게 안드로이드가 서 있어요. 왜 그럴까?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는 컴퓨터 OS인 마이크로소프트 시대였고 2010년대에 구글이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다음 스마트폰 OS 시장을 완전히 점령해버려요. 완전히 점령해버리니까 이거를 가져옴으로써 지금의 2010년도 최고의 기업이 사실 구글이죠. 바닥에서 시작해서 아마 아마존과 구글이 거의 쌍두마차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구글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죠. 구글의 사상 최고의 거래는 제가 봐도 2010년대만 따지면 유튜브가 아니라 그 당시에 나온 말이긴 한데 이거 안드로이드 인수죠. 안드로이드를 인수함으로써 스마트폰 시대의 OS를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어요. 이게 사실 구글의 정말 성공을 가져다준 가장 바탕이면서 가장 지금의 구글의 정체성을 만들어준 인수죠. 결국에 이렇게 됐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에서 OS가 구글의 시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을 노리시죠. 저게 넘어갔다, 눈 뜨고 넘어갔다는 게 믿기지 않을 텐데 이게 안드로이드의 지금 점유율입니다. 2017년까지 점유율인데 80%가 넘었으니까 사실상 안드로이드하고 여기 iOS, 애플 두 개만 살아남았죠. 이 스마트폰 OS라는 거는.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제가 잘라온 건데 이렇게 됐죠. 발머형이 자기 전까지.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사티아형 들어오면서 완전히 폭발해서 올라가는데 그럼 OS라는 건 다른 쪽이니까. 구글은 구글은 뭐 보여드릴 필요도 없죠. 구글은 뭐 당연히 폭증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을 보여드리면 물론 최근에는 다른 이유긴 하지만 언젠가 마이크로소프트 다시 한번 해드릴 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결론적으로 모바일 세계에서 구글이 완전히 성공을 했다. MS가 안드로이드가 되지 못하게 만든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실패죠. 최대 실수고. 그래서 구글 돌아다니면 뭐 항상 얘가 있습니다. 어디 가도 이제 저렇게 있는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2010년대 현재였고 이거를 왜 그런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구글이 왜 이거에 그렇게 목숨을 걸까? 구글이 왜 우리 알파고 만든 AI 기업이 딥마인드입니다. 여기는 웨이모라 그러면 구글의 자율주행 기업이에요. 웨이모나 딥마인드에 지금 적자가 엄청나거든요. 여기 조단위 적자 나오고 있어요. 딥마인드 조단위 적자 나오고 웨이모도 지금 차 한 대를 안 만들었죠. 여기에다가 돈을 왜 그렇게 쏟아부을까요? 웨이모 이거. 아니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업체가 OS 업체가 여기다가 왜 이렇게 돈을 쏟아부을까? 걱정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수, IBM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간다며. 여기서 MS가 최강자였어. 여기서 구글이 최강자였어. 그럴 때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넘어갔는데 그럼 이건 만약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이거 가면은 이 OS는 2020년대가 됐건 2030년대가 됐건 진짜 만약에 이게 오면은 이 OS를 누가 차지하냐가 당연히 헤게모니 싸움이 되겠죠. 이 겉에 있는 자동차를 누가 만들지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자동차 업체의 문제고 우리 컴퓨터가 누가 만드는지 그렇게 관심 안 갖잖아요. 돈은 벌긴 벌겠지만 이 안에 돌아가는 OS가 누가 차지하게 될지가 정말 큰 싸움이겠죠. 이 수많은 자율주행차들이 돌아갈 텐데 자율주행차들끼리 서로 아마 이런 것도 해야겠죠. 뭔가 통신도 해야 될 텐데 이거 분명히 표준이 생길 거 아니야. 표준 없이 이게 돌아갈까? 이것도 구글 안드로이드가 한번 점령하니까 80%고 MS는 한번 점령하니까 윈도우가 90%를 넘게 차지해버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뭐 전세계 표준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럼 여기도 만약에 자동차 소프트웨어, 자동차 OS 시장에 뭐 80%에서 90%를 차지하는 기업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 헤게모니가 지나갔고 구글 헤게모니가 지나갈 수도 있겠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투자할 수밖에 없죠. 특히 구글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은 OS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데 저게 만약에 뺏기면은 나 옛날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처럼 또 침묵의 시간을 지내야 될 수 있으니까 이거 구글 웨이모에 엄청나게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들어가는 OS가 뭐 앞으로는 뭐 딥마인드 같은 AI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당연히 딥마인드 적자가 지금 어마무지하거든요. 3년에 1조를 깨먹었고 앞으로도 1년 안에 1조를 더 깨먹을 예정입니다. 조단위를 깨지는데도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 저거를 뺏길 수는 없죠. 저는 저걸 보면서 이 생각을 잠깐 했어요. 야, 우리
그래 뭐 글로벌 OS까지는 좀 힘들 것 같긴 해.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건 현대차의 방향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뭐 말 자체는 저 자율주행과 우리 도시 어떤 정거장 같은데 이런 데를 전부 다 이렇게 통하게 만드는 이렇게 통하게 만드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니까 OS도 분명히 뭔가 관련이 있긴 하겠죠. 무슨 OS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래서 방향은 되기만 하면은 형 최고일 것 같은데 이게 되면은 현대차 주가 10배 되면은 정말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뭔가를 개발해서 전 세계 표준이 되면은 되기를 간절히 기다드립니다. 뭐 어쨌건 방향성 자체는 솔루션 기업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옛날에 컴퓨터하고 전화기가 저런 OS의 변화가 온 다음에 이거 제조하던 업체들이 날라갔거든요. 컴퓨터 제조사들 뭐 HP, 델 요즘에 날라갔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 제조하는 건 너무 쉬워졌어. 여기 뭐 부품만 갖고 끼면은 뭐 제조사잖아요. OS가 중요하고 저 안에 칩이 인텔 거냐 AMD 거냐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엔비디아 걸 썼냐 이런 게 중요하지, 컴퓨터를 누가 합쳤냐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스마트폰이 시대가 된 다음에도 뭐 이런 데들이 중국 업체들도 뛰어들면서 스마트폰 만드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져 버렸죠. 안에 있는 거 어디서 갖고 왔냐가 중요하지, 껴서 연결해서 만드는 것 자체는 뭐 안드로이드도 다 전 세계 표준화돼 있고 그 난이도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누가 만드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실리콘밸리 가서 전기차 뚜껑 열어놓은 거를 볼 일이 있었는데 모형은 아니고 실제로 이제 교육용으로 열어놨겠죠. 전기차 구조가 딱 열어보면 너무 간단해. 이 문과입니다. 문송한 생각이지만은 이과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내 자동차는 이거잖아. 이거 열면은 미친듯이 복잡했거든. 내 자동차 앞에 딱 꾹 열어보고 아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와 이거 보면서도 이게 뭐야 했는데 전기차는 딱 열어보면은 뭔가 단순해. 별게 없어요. 내연기관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난이도가 내려갔다는 게 아니라 구조가 단순해지면서 아마 이게 정말 되면은 이 배터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OS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심장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게 중요해질 날이 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예전에 컴퓨터 만들던 회사, 전화기 만들던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듯이 단순히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이거 제조업체, 그냥 조립업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가 뭐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고 앞에 비전을 제시한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누구나 다 조립해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OS에서도 안 돼, 부품에서도 안 돼. 그럼 조립만 하면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꼭 현대차의 선전을 간절히 기원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단순히 자동차 조립만 하는 회사들은 굉장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 다 알기 때문에,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요즘에 OS 경쟁을 나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표준이 뭐가 될지 모르고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엄청 치열하죠. 오픈 소스로 우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자기 소스를 공개해버렸어요. 왜냐? 이거 나 혼자에서는 1등을 못할 것 같거든. 근데 오픈해버리면은 아군이 많아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만약에 전 세계 공통 표준 기술로 많은 애들이 사용이 되면은 나는 승자 계열에 뛸 수 있으니까 자율주행차 소스를 오픈합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여기 써있죠. 최종 승자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장, 자동차 소프트웨어 OS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밖에 없다면은, 과거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모바일 시장을 장악해서 오픈소스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쪽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2010년도에 그 결과가 이거였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제조업체보다는 훨씬 더 테크 기술이 닷컴 버블 수준으로 지금 여기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미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실리콘밸리에 가서 느낀 거는 요게 궁금하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게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자율주행 차이 오토엑스인가? 중국 분이 하는, 교수님이 하는 기업에 가서 물어봤는데, OS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니면 알려줬는데, 교수님의 단어를 제가 전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말을 좀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혀 뭔 소리인지 모르겠던데, 하여튼 요게 다음이 누가 될까? 저는 문송했기 때문에 오토엑스 창립자, 파운더를 만나고도 뭐라지, 웨이모의 차이는 뭔가요? 그랬더니 뭐 레벨 4냐, 레벨 5냐, 뭐 이 얘기만 줄창해 주시길래 타봤습니다. 자기네들이 개발했다는 오토엑스의 차를 타봤는데, 야, 빨라. 앞에 운전자 있는데 이렇게 손을 띄고 있거든요. 핸들에 손을 띄고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걸 보여주겠다 그러고 저를 태워갖고 이렇게 나가갖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왔는데, 한 시속 한 60, 70을 가는 거예요. 사실 뒤에서 좀 쫄았습니다. 쫄았고 사실 앞에 창문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창문이 없어도 되고 옆에 3D로 렌더링한 이미지만 앞에 보여주는데 뭐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OS의 승자들이 IBM의 시대가 가고 마소의 시대가 오고, 마소가 2010년도에 또 어려워지고 구글의 시대가 왔는데 여기는 과연 누가 될까? 자, 여기는 제 간절한 소망은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경제도 코스피 3000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자, 가능성 있죠. 가능성 있어요. 어쨌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니까 뭐 전체를 차지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해서 꼭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도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자,
화이팅! 자, 화이팅입니다. 자, 물론 PPL 없습니다. PPL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없었다. 꿈도 야무지다고? 아니, 될 수도 있는 거야. 야, 구글이 될지 누가 알았냐 그때는.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IBM에서 그거 받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완전히 스타트업이었어요. 주주 아직 아닙니다. 저걸 개발하면 주주가 될 예정이지만 아직 개발이 안 해줬기 때문에 아직은 주주가 아니지만은 그 숙제 아닙니다. 숙제 없어요. PPL 없습니다. PPL 있을 리가 없잖아. 아직 안 샀어요. 샀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해. 샀으면 조용히 있지. 그냥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다.